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역사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은 갓하고 무하고 북어포 가지고 가을 밥상 한번 푸짐하게 차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곳곳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와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제주에는 최대 5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네, 오후부터 서해안에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서해 먼바다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6.2도, 대전 4.8도, 광주는 8.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반짝 온화할 텐데요. 서울 17도, 청주 20도, 대구는 21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고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예상되니 출근길에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이 촉법소년 입감입니다. 제주에서 3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촉법소년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촉법소년이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놀랍지만 소년원 입감이라는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중학생 A군은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수십 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 동행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긴급 동행영장은 성인 범죄에 견주어 보면 이제 구속을 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소환 절차 없이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학생의 경우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구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중학생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A군, 최근 3개월 사이에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터리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시 노형동에서 SUV 차량 한 대를 훔쳐몰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100km 정도로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낸 일당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조사 직후에 A군은 부모에게 인계가 됐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 날 또 차량 터리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후로도요, 일당 2명과 승용차를 훔쳤고요. 이어서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는데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집니다. 13살입니다. 13살. 근데 30번? 30번이요? 자기 인생을 저렇게 팽개치지 말고 제발 이번 조치로 좀 반성을 하고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점점 이게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인지도 모르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 몇 번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빈대 루머입니다.
지금 각종 빈대 출몰로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빈대와 관련된 거짓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전국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도 제보가 되고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혹시 야외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집에 왔을 때 빈대가 옮겨붙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근거 없는 정보가 네.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 쇼핑몰 업체의 보냉 가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가 출몰했다는 물류센터 리스트를 공유하겠다는 등의 루머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에 대한 걱정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한 주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 택배를 통해 빈대가 같이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배송 예정이던 온라인 새벽 배송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요.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퍼나른 사람들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플랑크톤의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흙인 규조토를 침대 바닥과 벽 틈에 뿌리면 빈대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짜 빈대 퇴치법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조토 가루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에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바른 빈대 퇴치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 정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빈대를 발견하게 되면 일단 스팀 고열을 분사하시는 게 좋고요. 진공청소기로 흡입해 제거해야 됩니다. 오염된 직물 같은 경우에는 50도 이상 건조기에서 소독하시는 것과 함께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살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요법으로 빈대를 퇴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따르고 안 되면 방역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현상이 생기면 루머가 계속 퍼져잖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네,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거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역 전문가 도움을 구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뒤집힌 판결입니다.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옷을 모두 벗겨 밖으로 내보내고 1시간 넘게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딸.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정말 뭐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과와 정반대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B 씨는 치매에 걸린 본인의 어머니에게 냄새가 난다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에요. 앓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모는 기온 10.6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방치되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게는 됐지만요. 결국 1시간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때 존속 학대 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B 씨는요.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오빠가 나의 보호자였지 본인이 어머니를 돌본 의무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1심 재판부는 이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요. 이 B 씨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줘서 본인 말을 따르게 했다는 점, 그리고 그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는 점이 일단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요. 피고인이 20대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유, 당연히 좋아하죠. 언제 주로 드세요? 그럼? 저는 뭐
약간 우울할 때나 아,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전환하고 네. 싶을 때 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찾는 편입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드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기운이 북돋아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수업이 열렸대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이수 크림 수업이 열렸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가을이 완전 무르익어가는 요즘, 경북 예천 꿈나무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위만 쳐다보는데요? 강당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바로 드론! 드론 조정을 통해 원형 조형물을 잘 통과하면 되는 건데요.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저희 드론 직업 체험이고요. 이제 미래에 있는 우리 앞으로 생겨날 직업과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각광받고 있는 드론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보고 드론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드론 수업 진행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먼저 사용해야 이론 수업을 되는데요. 통해 자, 왼쪽 드론 작동법에 대해서 컨트롤러가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스트롤을 올리게 되면 드론이 올라갑니다. 간단한 작동법만 익혀도 바로 드론을 작동시킬 수 있다니 호기심 많고 꿈 많은 아이들한테는 매력적인 수업이죠. 그렇다고 한 번 배웠다고 바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학생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첫 조종이다 보니 애를 많이 먹나 봅니다. 그리고 드론 강사님들은 오늘 하루 극한 체험 중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니 리액션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드론 수업 같은 걸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네. 아, 어때요? 되게 어떻게 뭐라 말하지? 되게 재밌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드론을 만질 일이 자주 없다 보니까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보다 재밌어요? 학교 수업보다 100배 재밌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드론 수업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처음 접해본 드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한수원은 7개의 양수발전소가 있는데요. 양수발전소의 대부분의 위치가 도서 지역 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한수원에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수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찾아가고 지원하는 수업이 아이스크림 수업인데요. 아이는 아이들, 수는 수력 원자력의 수를, 크림은 크리에이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드론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수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활동이랍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밝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일단 여기가 좀 지역이 자꾸 멀어가지고 이런 걸 하려면 멀리까지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생소한 경험도 자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학생? 학생분은 아니신 거죠? 아니에요. 누구신 거예요? 어머니요. 학부모. 학부모? 네. 아, 애들 요새 컴퓨터 이런 거 스마트폰 이것만 하는데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지금 막 하나이 웃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자주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웃음이 가득한 교실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또 다른 아이스크림 수업을 만나러 강원도 양양에 왔습니다. 이번 수업은 가장 많은 꿈을 품고 자라는 어린이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번 수업은 어떤 꿈을 키워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딸, 어떤 아들이에요? 소중한 딸, 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오늘의 수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자화상을 그리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셀프 리더십 예술 교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초상화 그리면서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란 힘든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갖길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또 나와 친구들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형형색색의 물감들 중에서 나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색감을 더할수록 자신의 장점을 더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재밌어요. 이렇게 칠하는 거는 종종 하긴 하는데 이런 팝아트는 거의 안 해봤어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자신에게 색을 입히는 작업은 어린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약간 이상했는데 계속 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림이 이뻐요? 지금 본인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림이요. 거짓말. 나만의 색을 입힌 자신의 자화상이 완성됐습니다. 각자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한 28명의 자화상. 우리 어린이들 모두 마음이 재충전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겠죠? 이번에는 청송입니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막 그 운동하러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이번 수업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는데요. 너무 경쟁 생각하고 있어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렌체 대답해 보겠습니다. 장래희망.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장래희망.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최대 고민. 진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고민도 풀어가는 진로 교육 시간이랍니다. 절대평가로 나눠지잖아요.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 80점 이상. 진로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아이스크림 진로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친구들보다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편이긴 했는데 제가 몰랐던 정보들도 알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제 동생이 입시를 준비할 때 뭔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아이들의 꿈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미래를 향해 즐겁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할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만 제가 쓱 한번 녹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77년으로 갑니다. 11월 11일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7년 11월 11일은 전라북도 이리시, 지금의 익산시에서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열차에 실려있던 화약 30톤이 폭발을 했고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민만도 7,8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야,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열차가 폭발한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영화에서나 보는 거 엄청난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당시에 지금 뒤에는 화면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폭발과 함께 구덩이 같은 게 파여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엄청난 저 지금 보이시죠? 예, 분화구처럼 보이는. 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전쟁인 줄 알고 다른 데 전화해서 거긴 무사하냐고 이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30톤의 화약을 실을 정도면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기관에서 시킨 일 같은데 이 열차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네, 이 열차는요. 한국 화약 주식회사 한화라고 불리죠. 인천에서 광주로 운송하는 화약류를 실은 열차였습니다. 당시 열차에 다이너마이트가 914상자 22톤, 화약 연료인 초산 암모니아가 200상자 5톤, 초안 폭약이 100상자 2톤, 이 발화장치죠. 내관이 36상자 1톤. 그래서 폭발물 30톤이 여기에 실려 있었는데요. 광주로 가다가 이리역에 머물던 중에 폭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전에도 분명히 화약 수송하는 열차가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이날 이 이리역에서 폭발한 걸까요? 이날 화약 수송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오염물 수송 수칙이 전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기폭장치인 내관과 이 폭탄을 같이 운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려고 이 폭약과 함께 내관 1톤을 열차에 같이 실었던 겁니다. 아이고. 또 화약류 취급 면허 소지자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열차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약류 취급 지식이 전혀 없는 호송 직원 한 명이 탑승해서 30톤이 넘는 화약 물질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데 근데 이 열차가 원래는 광주까지 가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리역에 머물렀죠? 머무른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원래 화약을 실은 열차는 중간에 서지 않고 목적지로 직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리역에 정차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 역마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급행료라고 하는 건데요. 철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오면 통과를 안 시키고 돈 줄 때까지 그걸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급행료, 다시 얘기해서 이거 뇌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열차 호송 직원이었던 신 씨가 이걸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영무원과 신 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요. 이 신 씨는 내 뒤에 온 열차들도 먼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직원들은 또 안 보내주고 해서 무려 20시간을 이 열차를 잡아놨습니다. 20시간이나? 아니 화약이 30톤이나 실린 열차네요. 그 열차를 20시간이나 아니 누가 약탈하거나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서 이런 또 사고가 있었군요. 네네. 당시 사회가 정말 많이 부패했었나 봐요. 네, 이런 불법이 관행이 됐을 때 언젠간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정차한 채로 가지 못하게 된 이 호송직원 신모 씨가 열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그 이리역 앞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러 열차 화물칸에 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양초에 불을 켠 겁니다. 아이고 뭐야? 그 불 켜진 양초를 화약 상자 위에 놓고 또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난리 났다. 자, 잠에서 깨보니까 불이 붙은 겁니다. 아이고. 자, 혼자 이제 침낭으로 이걸 끌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는 더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어요. 아니 화약이 지금 30톤이 든 열차에 지금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끄고 갔으면 너무 당연하게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화물칸에서 화약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약 30톤이 터졌으니까 엄청난 파괴력이었겠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구덩이요. 지름이 30m고 깊이가 15m짜리예요. 이런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역사에 있었던 기관차, 기차 다 파괴되고 이리역에서 700m나 떨어진 민가에 10톤짜리 기관차가 나라가 박힐 정도였습니다. 반경 50m 이내의 건물은 대부분 다 부서졌는데 주거 밀집 지역이었던 이리시 창인동은 쑥대밭이 됐고 판잣집이 밀집해 있던 이리시 모현동도 60가구 부락 전체가 송수리채 사라져버립니다. 반경 4km 이내 건물 9,530채가 파손되고 심지어 인근 도시인 전주와 익산에서도 이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리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16명을 비롯해서 59명이 숨졌고 부상 1,343명, 이재민 7,800여 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61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리역 폭발 사고 하면 또 하춘화 씨하고 고 이주일 씨하고 생각나잖아요. 네, 하춘화 씨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마침 그날 이리역에서 500m 떨어진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주일 씨가 MC를 받았는데요. 폭발로 공연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이주일 씨가 하춘화 씨를 업고 바깥으로 탈출했다고 해요. 이때 이주일 씨가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져서 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하춘화 씨를 살리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희생으로 하춘화 씨가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서 이주일 씨를 서울의 중앙무대에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주일 씨는 하춘화를 구한 남자 이렇게 유명해졌고 그 뒤로 이주일 씨는 코미디의 황제가 됐습니다. 와, 하춘화 씨에겐 정말 이주일 씨가 슈퍼맨이었던 건데 그죠. 이렇게 이주일 씨 외에도 당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분들이 있었죠. 네, 이런 사고에는 수많은 영웅이 탄생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무원 송석준 씨. 폭발과 함께 몸이 날아가서 정신을 잃었는데 의식을 찾고 생각해 보니까 곧 승객 600명을 태운 열차가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신 자급이 다 끊기고 오지 말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철로를 따라서 열차를 향해서 1km를 뛰어갑니다. 결국 열차를 만나서 웃옷을 벗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고 열차가 가까스로 정차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송석준 영무원은 훗날 철도 안전 명예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큰 사고들이 날 때 꼭 영웅들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급행료를 요구했던 부패한 직원하고 촛불 놔두고 도망간 그 직원들 어떻게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고 원인을 제공했던 호송 직원 신모 씨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요. 급행료를 요구한 직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화약류 등 오염물에 대한 점검이 철저해졌고 위험 폭발물 취급업소를 사람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키게 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 이걸 또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리시는 이후에 익산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익산시의 원래 이름은 고려시대 입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도 지금 새로 아주 근사하게 지었고 그뿐 아니라 KTX 호남선 전라선이 모두 서는 역이 돼서 호남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 발전하는 익산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가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일어난 참사였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1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0년 11월 9일은 국내 방송 역사상 최장수 프로그램. 이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 네, 일요일 오전마다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전국 노래자랑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4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8도의 다양한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80년생이거든요. 네. 이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점심 되면은 이 빰빰빰빰빰빰 이 소리를 들어야 소화가 돼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전국 노래자랑은 네. 사실은 각 방송사가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빰빰빰빰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위야. 그죠? 그 단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연이 아니고 마을 축제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다 너무나 즐겁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예심 경쟁이 또 얼마나 치열한지. 네, 맞습니다. 한 해에 보통 15팀에서 17팀 정도가 출연을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요. 400명에서 많게는 8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떨 때는 오후 1시부터 예심이 시작되는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경연 대회이기도 하지만 축제이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본선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오르고 성별, 세대별 분배를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워낙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끼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출신 가수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 보다 보면 가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가수의 등용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박상철 씨, 장윤정 씨, 김혜연 씨, 송가인 씨, 이명웅 씨, 이찬원 씨, 이분들이 전국 노래자랑
출신입니다. 특히 이명웅 씨는 경기도 포천편에 처음 출연해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이고 최우수상을 탔는데요. 당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와.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멈출 수가 없는데 같이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건 하나 없는데 오늘의 최우수상 일로 그래서 임영웅 축하합니다. 네. 아니 뭐 저 때부터 뭐 편안하게 노래 좀 잘한 것 같은데. 달랐네요, 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전국 노래자랑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참가자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다 출연자가 혹시 누가 될까? 단골 출연자도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최다 출연자는 바로 가수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가? 네, 이찬원 씨가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때 나오고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나오고 대학 재학 중까지 나와서 무려 4번 참가자로 나왔는데요.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상도 종류별로 탔습니다. 그러던 이찬원 씨가 지난 5월 달에 초대 가수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합니다. 가수로 멋지게 성장해서 마치 금이 환영하듯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온 거죠. 자,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감회가 남달랐고 눈물이 날 뻔했다. 초대 가수로 등장하기 위해 15년 동안 트로트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집념의 사나이네. 그러네요. 집념의 초중고 계속 나오고 초대 가수로 나가고. 학교 올라갈 때마다 다 했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역시 전국 노래자랑 하면 이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고송혜 선생님.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 프로그램의 간판이죠. 예. 1927년 송혜 선생님은 1988년부터 무려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는데요. 95살에 무대에 올라서 최고령 MC가 됐고 지난해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난 사람이 무려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일요일의 남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방송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주민들과 소탈하게 소통을 했는데 자, 지방에 가면 먼저 시장에 가서 순댓국에 그 지방 토속 막걸리를 시켜 마시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린이 참가자가 나오면은요 용돈을 쥐어줘요. 그러면서 나 혼자 손해 볼 수 있나 저쪽 아저씨한테 가봐 하는 농담을 던져서 저 뒤에 있는 악단장의 지갑도 맞아요. 열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언제나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은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도 정말 남달랐습니다. 뭐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우리나라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요. 해외에도 가셨었죠. 네, 전국 노래자랑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 동포에게까지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남미 파라과이에서도 녹화를 했어요. 심지어는 평양에서도 전국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야, 대박이다. 송혜 선생님 고향이 황해도 재령인데 전국 노래자랑을 이 고향에서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했는데 끝내 이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노래자랑을 하차한 후 6월에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정든 전국 노래자랑을 떠나는 송혜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 모습 함께 보시죠. 노래자랑 할 때마다 어떤 게 소중하냐? 땡이 좋으냐? 딩동댕이 좋으냐? 딩동댕 좋다고 그러죠. 예. 그러나 땡을 맞아보지 않으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 노래자랑에서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걸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사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 딩동댕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답가로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의 의미를 알아야 딩동댕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울림을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시청자들과 그 약속은 지키신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어려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송혜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전국 노래자랑 내 후임은 나처럼 희극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김신영 씨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일요일에 막내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면서 다양한 끼, 재주를 가진 출연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9년 11월 9일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 한가운데를 갈랐던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는데요. 이날 동서독 양쪽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망치, 곡괭이, 심지어 불도저까지 끌고 나와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DMZ가 있다면 독일과 서독을 갈라놨던 그야말로 민주화 공산주의 진영을 갈라놨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네. 이 베를린 장벽은 이 장벽을 넘어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서 그 자체가 전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뭐 수도에 장벽을 세워서 이렇게 사람 진영을 네. 나눠버리고 사람들을 단절시켰다는 게 이게 정말 뭐 경악스러운 일이었어요. 베를린 장벽 처음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망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나라 연합국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동독 영토 안에 있었던 수도 베를린 역시 네 나라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되는데 그러다가 1949년 무렵부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은 서독으로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동독으로 갈라져서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서죠. 그때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서독 영토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뒤에 서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강의 기적 이런 걸 통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동독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서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1961년까지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 사람이 무려 2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서독으로 탈출한 것을 막기 위해서 베를린에 장벽을 세운 거죠. 네, 이 장벽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유롭게 뭐 동베를린에서 뭐 맥주 한잔 먹으러 서베를린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게 통제가 돼버렸죠. 네, 그날이 1961년 8월 13일인데요. 이날 아침에 바깥에 나가본 이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밤사이에 동독의 군인과 경찰들이 그 사이에 철조망을 설치한 거예요. 이것이 베를린 장벽의 시작입니다. 이후 높이가 3.6m에 달하고 폭이 1.2m에 달하는 이 장벽이 155km 거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장벽은 서베를린을 완전히 감쌌고 장벽을 따라서 곳곳에 감시 탑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 동독 경비병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장면. 이것이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을 했고요. 자유를 향한 도약이라고 불리면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동서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는데 저 장벽이 세워지면서 가족들과도 30년 동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베를린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그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동서베를린 경계 지역의 아파트 창문으로 동베를린 사람이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서베를린 소방관들이 쳐놓은 그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탈출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요. 아파트 창문에 여성이 매달려 있는데 방 안쪽에서는 동독 관리가 팔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 길 쪽에서는 서베를린 소방관이 다리를 잡아 끌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기도 하고 땅굴을 파서 탈출하기도 하는데 탈출을 위한 땅굴이 한 70여 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이외에 열기구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목숨을 건 고개 운전으로 검문소를 돌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을 합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5천 명의 동독인들이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살당하거나 지뢰를 밟아서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장벽을 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분단의 비극이죠, 바로. 그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베를린 장벽, 어떤 계기로 붕괴된 거예요? 1989년 9월에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난 건데 이게 동독의 다른 지방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 약 100만 명이 모여서 자유를 외쳤고 5일 뒤에 성난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급하게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역사를 바꾼 커다란 말실수가 나옵니다. 공산당 대변인 퀸터 샤법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샤법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동독 시민들은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언제부터요? 라고 물었는데 당황한 샤법스키가 실수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즉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전날까지 휴가를 갔다가 정책을 잘 숙지하지 못한 이 대변인이 실언을 한 거죠. 아니 방송으로 지금 이걸 수백만이 봤을 거란 말이죠. 이걸 들은 독일 시민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이 한마디에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라는 보도가 TV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독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공구를 가지고 와서 장벽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쇠망치, 드릴, 불도저, 크레인까지 동원이 됐는데 보고를 듣지 못한 동독의 국경 수비대는 이 몰려든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국경을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동베를린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독으로 향했고 서독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무력 진압이나 충돌 사태 없이 45년 분단의 역사가 통일이라는 새로운 문을 향하게 됩니다. 공식 철거를 하게 되면서 3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야, 이 대변인의 말 실수 하나가 발단이 됐고 그래서 장벽을 국민들의 손으로 허물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그 장벽이 열렸고, 야, 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독일 국민들의 열망이 이 장벽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대단하네요, 이거는. 네, 이후 동독 체제는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붕괴됩니다.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드디어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장벽은 역사의 기념물로 남게 돼요. 오늘날 포츠담 광장에 가보면 남은 베를린 장벽이 관광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곳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11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한국 최대의 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 기공식이 열린 날입니다. 그때까지 수도권 항공수송은 김포국제공항이 전담을 했었는데요. 이날 김포공항을 대신할 새 공항을 인천에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인천공항에 가면 막 사람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수속 빠르고 서비스 좋고. 예. 세계 뭐 어디를 가더라도 인천공항은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인데 뭐 소속도 빠르고 여러 가지들이 되게 첨단 시스템들이 많죠. 근데 원래 김포공항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해외로 나갔다 왔다 했는데 왜 인천공항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1989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러면서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그전까지 사용하던 김포국제공항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아마 1990년대 중반이 되면 국제선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새 공항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인천 영종도는 섬마을이었거든요. 왜 공항 입지로 선정됐을까요? 네, 원래 영종도는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 4개의 섬이 있던 곳이에요. 그 사이를 메워서 하나의 섬을 만든 거죠. 이 4개 섬 사람들은 원래 물고기 잡거나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작은 섬마을이 하늘도시로 변한 겁니다. 원래 경기도 시화 지역과 영종도가 후보지로 경쟁을 했는데 영종도가 매립지 예상 수면이 2m가 더 얕다. 또 그 김포공항이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다. 공군 공역과도 겹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인천공항 기공식 함께 보실까요?
인천 앞바다와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일대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는 수도권 새국제공항 기공식이 영종도 현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신공항은 큰 고속항공으로 세계를 서울로, 서울을 세계로 이어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새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세계적인 공항이 된 거고요. 네. 2001년에 개항해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모든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순위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올 10월에 개장한 지 22년 만에 누적 여객 수가 8억 명을 돌파한 기록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와 함께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나왔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추워요. 이제 그냥 가을이 아니라 늦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무, 갓, 북어포를 이용한 늦가을 한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갓이요, 지금 제철이라 정말 알싸하게 아주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홍갓을 준비를 했는데 이 홍갓을 요새 제철 무잖아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깍두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갓 양념 깍두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맛있는 무에다가 북어를 같이 해서 북어포 무조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것도 입맛 확 당기는 밥도둑이 되겠지요.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밥도둑 특집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을무가 뭐 최고로 맛있잖아요. 이 맞아요. 가을무 가지고 갓 양념 깍두기 그리고 북어포 무조림. 야,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갓이 지금이 제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갓이. 근데 이 갓 보면 제가 준비한 건 홍갓이에요. 이 홍갓은 약간 뭐랄까요, 더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요것과 무와 같이 결합을 해서 무깍두기를 만들면 국물까지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만들 그 깍두기는 약간 국물이 잘박잘박한 깍두기예요. 일단 무를 먼저 준비를 할게요. 무는 이렇게 한 1cm에서 1.5cm 껍질까지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가을무의 껍질은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벗겨내시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수세미로 이렇게 약간의 그 흙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잘 털어내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한입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즘 무가 아주 좋잖아요. 예. 좋죠. 가을무. 가을무 최고죠. 가을무. 요새 무 그냥 깎아 먹어도 네. 그 아린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약간 달달한 맛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반찬이에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아유.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절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임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그릇을 바꿀게요. 요거 이따가 버무려야 돼서 그릇을 좀 바꿔놓을게요. 자, 절임은 어떻게 하냐면 요 무를 그냥 절이게 되면, 소금을 그냥 뿌려서 절이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받으세요, 일단.
그냥 물. 네, 물. 네. 한 3컵에서 4컵 정도 받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풀어요. 붉은 소금을. 어우, 다 푸네. 예. 네. 풀어서 소금 물을 만드세요. 아, 그렇게 하고 담가서. 그렇죠. 소금 물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버무려 놓으면 훨씬 더 절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수분을 빨리 빼내는 삼투압 현상이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져요. 자, 그래서 절임을 약간 할게요. 이렇게 절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을무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네. 이 절임 상태가 굉장히 좀 달달하게 느껴지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을 이렇게 2분의 1컵 정도 버무려 주세요. 아, 절이는 단계에서 네. 매실청이 들어가는 네, 거 네. 몰랐네요.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절이는데 요거 한 얼마 정도 절이냐 하면 지금부터 만약에 일반적인 물을 우리가 그냥 뿌려서 절인다 그러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푹 절여야 되지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만 절여도 아주 충분하게 어. 맛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갓도 다듬어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원한 맛 나려고 미나리도 제가 넣을 거예요. 갓은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 어느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느냐 요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를 좀 갈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두꺼운 게 좀 해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2, 3cm 가량인데 저는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썰었어요. 아. 요래야 갓 집어먹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젓가락에 썰어줄게요. 딱. 그리고 요게요 시원한 맛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그리고 갓이 약간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뭘 준비하느냐 바로 미나리를 준비를 했어요. 미나리. 미나리는 왜 넣냐 하면요 깍두기에 미나리를 넣게 되면 미나리에 약간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훨씬 더 깍두기 맛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만드는 깍두기는 국물까지 집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국물에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내는 게 바로 이 미나리의 역할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쪽파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쪽파도 한 미나리 크기랑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양념장을 만드는데 어떤 양념장을 만드냐 하면 제가 오늘 갓과 무와 그다음 미나리와 쪽파를 넣을 건데 여기서 가장 구수한 맛을 내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북어예요. 북어. 아하.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북어포 무조림을 할 거잖아요. 네. 어차피 북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어 살집 조금만 내고 낸 다음에 분쇄기로 좀 갈아주세요. 그럼 북어 가루가 만들어지죠. 이 북어 가루하고 찹쌀가루 또는 집에 있는 쌀가루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죽을 좀 쑤어주세요. 만약에 가루가 없다. 우리 집은 지금 가루 하나도 없고 찬밥만 냉동실에 조금 있다 그러면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거를 요 북어포하고 같이 죽을 끓여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생긴다, 밥알에 입자가 안 없어졌다 그러면 블렌더로 갈거나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죽이 만들어져요, 부드럽게. 그러면 이 죽이 그냥 죽이 아니라 찹쌀가루에 황태를 넣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이거 내려놓고 자, 이 생방송에서 김치를 담는다는 거 좋죠. 이게 보통 일이 대단한 거죠. 아닌데 네. 일단 뭐 저희가 제철에는 또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김장을 이제 하나요? 했나요? 김장 이제부터 안 하기 했죠. 시작해요.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장을 지금부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김장을 본격적으로 하자니 많이 익을 것 같고 네. 또 너무 늦게 하자니 많이 추울 것 같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지렛김치를 담는다 그래요. 김장 한 달 전에 먹는 김치가 바로 지렛김치예요. 또는 지레김치라고도 하거든요. 요 지금 간 넣은 묵깍두기가 딱 지렛김치예요. 가을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요걸 넣습니다. 찹쌀죽, 묽은 죽이에요. 끓인 거. 네, 요걸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양념장을 만들 때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이 찹쌀죽에 조금 불려서 색깔을 내야지 훨씬 더 깍두기 색깔이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색깔을 내주세요. 불려줘야 돼요. 날가루를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잘 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새우젓을 넣어요. 새우젓. 그죠? 그리고 저는 멸치 액젓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까느라 쪽보다는 새우젓이 훨씬 그죠? 그렇죠. 새우젓이 무하고는 아주 천상궁합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치니까 다진 생강도 넣어주세요. 잘 섞어요. 아, 이거는 재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정말 쉬워요. 어머나 슬슬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 색깔 양념이 같은- 그쵸. 아, 올라오네요, 만들어지죠? 색깔이.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갓을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 갓은 저희가 절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넣어요. 양념이 먼저 입혀지라고. 제가 큰 대야 같으면 요거 그냥 훅 넣고 버무리겠는데 지금 대야가 작아서 요거에다가 미나리 넣어주세요. 아, 미나리가 들어가는 것도 네. 그래서 색다른 것 굉장히 같아요. 시원해요. 그리고 쪽파 넣어주세요. 미나리 향이 좋아서. 맞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버무려요. 요거를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어머나. 요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여기 갖고 나오려고 일부러 요걸 담았어요. 아. 그래서 어제 그저께 살짝 익은 냄새가 나길래 김치 냉장고에 넣고 하루를 숙성을 시켜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 때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고 왔잖아요. 아,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굉장히 싱그럽고 깍두기가요. 야, 갓 넣은 깍두기가 이렇게 맛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버무려야 되는데 뭐랑 같이 버무리냐 하면 요 깍두기랑 같이 버무려. 아, 절여놓은 깍두기. 네. 이렇게 버무려줘요. 간만 저렇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치다 보니까 여기 좀 익혀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걸 좀 넣어주세요. 자, 철규 씨 요거 좀 넣어주세요. 네네. 빨리 오세요. 아이고. 생방송이다 보니 그죠? 네. 짜잔. 넣어주세요. 다 넣으세요. 네. 다 넣고 조기에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그 소금, 그 앞에 바로 여기 네, 소금. 여기다 끼얹어 주세요. 네. 요 소금은요, 제가 양념해서 해보니까 딱 1큰술 정도, 1큰술 정도만 더 넣으시면 네네. 간이 딱 맞더라고요. 선생님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매실청을 넣은 무절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헹궈서 넣을까요? 그냥 넣을까요? 헹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헹구면 안 되죠. 맛이 다 그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무절임은 살짝 건져서 체에 받쳐서 국물을 빼준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국물만 빼는 정도로만. 그 국물은 이제 짠기에 있는 국물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셔야 돼요. 정현 씨 많이 알게 됐네. 예인 씨가 조금 저기 앉아서 요리를 조금 아주 잘 네. 눈으로 해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다 됐는데 지금은 근데 국물이 없는데요 하실 거잖아요. 국물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와, 이게 안고 왔다는 그건가요? 네. 어머나. 바로 국물 보세요. 국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생기네요, 생각보다. 네, 국물이 갓에서도 나오고 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국물까지 같이 먹는 갓 양념 무깍두기. 자연에서 나온 국물이잖아요. 네,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싱그러우면서 제가 지금 앞에다 놔드렸는데 네. 일단 국물 맛을 한번 보시고 잡수셔야 돼요. 국물만 먼저. 깍두기도 국물이 중요해요. 이게 와, 시원하다. 와, 갓까지 향이 샥 다 나네. 갓향이 나네, 갓향이. 예, 갓향이 이렇게 좋네. 네. 와. 와, 지금쯤 드시는 갓김치가 네. 굉장히 맛있는데 저는 오늘 갓하고 무하고 같이 결합을 시켰으니까 훨씬 더 맛있겠죠. 네. 이 미나리도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미나리까지 같이 잡수셔야 돼요. 아, 깍두기가 그냥 저는 깍두기 향이 이렇게 좋은 걸. 와. 그러니까 다 같은 깍두기가 아니에요. 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국물을 넉넉히 드렸거든요. 거기에다 밥을 살짝 말아서 잡수세요. 그러면 더 맛있을 거예요. 와. 야, 깍두기 향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깍두기는 그냥 김치로 곁들여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깍두기가 메인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죠? 맛있죠? 다른 말짠 필요 없는데요? 그렇죠. 그거 하나면 아주 딱이에요. 자, 근데 그것만 먹기는 조금 섭섭하다. 늦가을 그래도 한상인데 좀 푸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로 북어하고 무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북어 무조림이에요. 요 북어는요, 요거 요렇게 뒤에 보시면 껍질이 없어요. 요새 대부분 이렇게 껍질을 없더라고요. 껍질까지 같이 해서 판매를 안 하니까 껍질을 굳이 안 벗기셔도 돼요. 요거 흐르는 물에다가 요렇게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을 살 속으로 그대로 수분이 흡수가 돼요. 네. 이제 부들부들하겠죠. 네. 그거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무 깍두기하고 한 반 개 정도 남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0.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만약에 나는 무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500g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 800g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랑 같이 궁합이 맞는 채소가 뭐냐? 바로 꽈리고추예요. 꽈리고추도 반 꽈리고추.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대파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조림만 남았는데요. 자, 이제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후딱 지나가요. 왜 후딱 지나가냐면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나서 여기에 할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바로 뭐죠? 북어를 이렇게 깔아요. 잡내를 날리는 거구나. 땡. 아,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깔아요. 깔고 나서 요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둘러주세요. 북어 코팅. 요건 참기름이에요. 야. 참기름 둘러요. 야. 아, 저 진짜 맛있겠다. 요걸 살짝 구워주세요. 그 북어의 향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굽냐 하면 네. 굽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수분이 좀 흡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기름이 싹 스미면서 요게 살이 쫙 포슬포슬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훨씬 더 무조림을 했을 때 북어의 살집이 잘 씹히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져줘요. 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북어 무조림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와, 저렇게 지져주는 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지져줘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고 나면 요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거요? 다 금방 먹어가지고. 끝나요. 아, 요리할 게? 네. 아니에요. 집어먹으면 안 돼요. 집어먹으면 안 되죠. 네, 나중에 무조림에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북어포에 들기름과 참기름이 골고루 스며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같이 넣지?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같이 넣으면요, 그 안에 성분들이 훨씬 더 좋아져서 풍미도 더 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고소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워주세요. 자, 지글지글 소리 나죠? 네. 나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글지글 소리 날 때 무 올려주세요. 그 위에다가 네. 아, 저렇게 할 거구나. 딱 이불을 싹 덮어줘요. 무 단맛이 또 싹 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싹 덮어주세요. 한 번 정도 더 덮어주세요. 요 무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제 이따 잡숴 보시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네. 양파도 위에다 올려주세요. 무랑 양파랑. 대파도 올려주세요. 아유. 뭐. 그리고 꽈리고추도 올려주세요. 아, 저는 저 조림 저런데 꽈리고추 들어간 저 꽈리고추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쌀뜨물 좀 준비하세요. 쌀뜨물.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요. 쌀뜨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감칠맛 내라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위에다 좀 얹으세요.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 좀 얹으시고요. 어허. 아무래도 북어포 들어갔으니까 맛술 조금만 얹으세요. 맛술. 자, 이렇게 해서 끓여요. 자, 끓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짠, 이렇게 돼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북어와 무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거 할 게 있어요. 바로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 조금 단맛이 조금 나야 좋으니까 네. 물엿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통깨 넣어주세요. 이러면 끝났어요. 와. 이거 엄청 맛있겠죠? 네. 제가 요거를 이제 떠드릴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철규 씨가 오셔서 요것 좀 가져가세요. 여기 무하고 북어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요렇게. 어머나.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꽈리고추하고. 야, 이 뜨끈하게 저거 맛있겠다. 요거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거의 꽈리고추가 안 들어갔네요. 예, 잠깐만.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만 더 드세요. 네, 더 드릴게요. 서비스로. 예. 근데 이 깍두기만 해도 밥 반 이상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하고 꽈리고추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북어포하고 저 꽈리고추 많이 좀 드세요. 네. 자, 이렇게 아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잡숴 보시면 네. 정말 이 늦가을에 환절기에 입맛이 별로 없는데 이거 굉장히 입맛을 확 당기겠다 하실 거예요. 잡숴 보세요. 야, 맛있어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쫙 당기네요. 그렇죠. 왜 북어를 제가 참기름 들기름에 한번 지져서 조림했는지 딱 아시겠죠? 북어포가 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 나네요. 그쵸? 양념 손 들어가지고. 살이 통통하면서 그러니까. 포슬포슬해요. 그렇죠. 포슬포슬하죠. 거기에 기름기가 쫙 들어있어서 조림이 되니까 조림 양념장이 아주 제대로 흡수가 된 거예요. 제대로 맛있는데. 근데 양념장이 대부분 조림 잘못하면 너무 짜거나 그렇죠. 강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렇죠? 네. 요거 밥 한 그릇에다가 무 살짝 넣고 으깬 다음에 북어포 올리고 꽈리고추 올려서 딱 비벼 잡수시면 정말 가을의 맛을 확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게도 이 향이 고스란히 다 배어 있어서, 야, 이거, 저 무에 그냥, 무 씹을 때마다 싹 나네요. 그렇죠? 무의 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을 싹 감싸요. 맞아요. 가을 무잖아요. 가을무 진짜 맛있네요. 아까 무깍두기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밥에다 같이 비벼가지고 저요.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국물이 정말 끝내주죠. 네. 다 먹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레시피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레시피 보여주세요. 갓과 북어포, 무로 만드는 제철 가을 한상. 오늘의 요리는 갓 양념 깍두기와 북어포 무조림입니다. 먼저 갓 양념 깍두기부터 만들어 볼까요? 무는 껍질째 씻어서 두께 2cm, 사방 2cm 크기로 썰어주고요. 천일염을 녹인 생수와 매실청에 물을 뿌려 섞고 1시간 절인 후 물기를 뺍니다. 냄비에 찹쌀가루와 마른 북어포를 볶고 북어 가루, 생수를 넣어 중불에서 죽을 쓴 후 차게 식혀줍니다. 찹쌀 양념 국물에 고춧가루와 다진 새우젓,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홍갓, 미나리 줄기, 쪽파를 버무려 갓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에 물을 넣어 버무리고 소금 간 해주고요. 통에 담아 실온에 반나절을 두고 냉장고에 이틀 익혀주면 갓 양념 깍두기 완성입니다. 이제 북어포 무조림도 만들어 볼까요? 북어포는 흐르는 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4cm 크기로 썰고요. 팬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두르고 북어포를 앞뒤로 구워줍니다. 무, 양파, 대파를 올리고 쌀뜨물을 부어 끓이고요. 진간장과 국간장, 고춧가루, 맛술, 다진 마늘을 넣고 약불에 졸여주세요. 무에 간이 배면 물엿을 넣고 붉은 고추와 통깨를 뿌려주면 북어포 무조림 완성입니다. 입맛 살려주는 밥도둑 가을 한상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갓 양념 깍두기, 북어포 무조림. 이 계절에 정말 딱인데요. 최고예요. 그 양념 깍두기는
간 양념 깍두기는 이게 신선한 맛이 확 올라오고 맞아. 향도 좋고. 야, 때문에 이게 그래요. 네. 북어포 무조림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진정한 이렇게 밑으로 맞아요. 쫙 맞아요. 깔리는 맛이죠. 깊어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반찬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빨리 먹어봐야지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다음 주에 반찬 선물로 여러분들 만나. 어머나. 든든하네요. 든든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